전쟁. 루이지 피란델로. 야간 특급 열차로 로마를 떠나는 승객들은 새벽까지 파브리아노의 작은 역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술모나 마을로 가는 작고 낡은 지방열차로 갈아타기 위해서였다. 새벽녘이 되자 답답하고 연기 자욱한 열차 객실 안으로 몸집이 큰 여인이 올라탔다. 그녀는 대충 아무렇게나 입은 옷차림에 깊이 상심한 얼굴이었다. 그녀를 따라 그녀의 남편이 숨을 헐떡이며 올라왔다. 그는 몸집이 작고 허약해 보였으며 얼굴색이 창백했다. 눈은 작고 빛났지만 어쩐지 수줍고 불안해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힘들게 자리를 잡고 나서 아내에게 자리를 마련해준 승객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그러고는 코트 옷깃을 끌어올리려고 애쓰는 아내에게 다정하게 물었다. 괜찮아, 여보? 여인은 대답도 하지 않고 얼굴을 가리기 위해 옷깃을 눈 쪽으로 당겼다. 남편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주위를 둘러봤다. 그리고 그는 함께 여행할 동료들에게 자기 아내가 왜 이러는지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불편하시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려요. 제 아내가 이러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이 이 부부가 평생을 바쳐 키운 이제 막 20살이 된 아들을 앗아가고 있었다. 이들은 술모나에 있는 집을 버리고 아들이 대학 생활을 하던 로마로 나왔다. 그리고 최소한 6개월 동안은 전방에 투입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들의 군 지원을 허락했던 것이다. 그런데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사흘 안에 전방으로 떠날 예정이라는 전보를 받았고 아들을 배웅하러 가는 중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남편의 설명은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에게 조금의 동정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아드님이 지금에야 전선으로 떠난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겠군요. 제 아들은 전쟁 첫날에 그곳에 보내졌어요. 벌써 2번이나 부상을 입고 돌아왔다가 다시 전방으로 갔죠. 저는 어떻고요. 2 아들과 조카 셋이 전방에 있답니다. 그러시군요. 하지만 우리 아이는 외아들이어서. 아니,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아들이 여러 명이라고 해서 외아들보다 덜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부모의 사랑이란 게 빵 조각처럼 아이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는 아무런 차별 없이 아이들에게 자신의 모든 사랑을 주죠. 아이가 하나든 열이든 말이에요. 저는 지금 2 아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만 둘이라고 해서 괴로움이 반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 2배로. 아니요, 맞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어떤 어미가 아들 2를 전방에 보냈다가 그중 하나를 잃는다 해도 결국 하나는 살아남지 않습니까? 당신을 위로해줄 자식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 아내는... 따는 맞는 말씀이군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살아남아서 부모를 위로할 그 자식 역시 부모가 평생 상처를 돌봐줘야 할 자식인걸요. 외아들을 가진 부모는 아들이 죽으면 자신도 죽어서 고통을 끝낼 수나 있죠. 아들이 또 남아있는데 그 부모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을 거예요.
두 처지 중에 어느 쪽이 더 나쁜가요? 이 경우가 당신 경우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말도 안 돼요. 이번엔 또 다른 승객이 끼어들었다. 핏발이 선 옅은 회색 눈에 뚱뚱하고 얼굴이 붉은 남자였다. 그는 숨을 헐떡거렸다. 그러나 툭 튀어나온 두 눈에서 그의 힘없는 육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강력한 생명력이 뿜어나오는 듯했다. 말도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이익을 보려고 아이를 낳았나요? 다른 승객이 고통스러운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전쟁 첫날에 아들을 전방에 보냈다는 사람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당신이 옳아요. 아이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국가의 소유니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국가를 생각합니까? 우린 그저 아이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을 연 것뿐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20살이 되면 우리가 지나온 그 나이대가 되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20살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반대해도 국가의 부름에 응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위에 침묵이 가득했다. 승객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에 동의했다. 뚱뚱한 남자가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왜 우리는 20살이 된 아이들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국가가 존재하고 또 그 국가가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먹는 빵처럼 꼭 필요한 것이라면 누군가 그것을 지키러 가야 합니다. 젊은 나이에 이런 것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아이들은 부모의 눈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죽더라도 열정적으로 행복하게 죽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울음을 그쳐야 합니다. 모두 웃어야 합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신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 제 아들은 죽기 전에 자신이 원하는 최고의 방식으로 인생을 마치는 것에 만족한다고 제게 알려왔어요. 그것이 제가 지금 상복을 입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 보세요. 그는 밝은 황갈색 코트를 흔들어 보였다. 그래요. 정말 그렇죠. 맞아요. 사람들이 동의했다. 여인은 코트를 덮은 채 구석에 앉아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석 달 동안 남편과 친구들에게서 깊은 슬픔에 빠진 자신을 위로해줄 무언가를 찾으려 했다. 비록 곧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해도 위험한 곳으로 아들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어머니로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찾지 못했다. 오히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슬픔은 커지기만 했다. 반면 지금 승객들의 말은 놀라웠고 그녀를 더욱 처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어떤 누구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인들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지 그녀 자신이 아들의 입대뿐만 아니라 아들의 죽음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다. 그 중에서도 한 남자가 자기 아들이 영웅적으로 행복하게 후회 없이 죽어간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마치 꿈에서도 보지 못한 세계를 만난 듯했다. 그녀가 모르는 머나먼 세계였다. 그녀는 아들의 죽음에 대해 저토록 냉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감한 아버지를 모든 사람들이 축복하는 것이 만족스러웠다.
그리곤 갑자기 그녀는 지금까지 아무 얘기도 듣지 못한 것처럼 마치 이제 막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그 남자에게 물었다. 그런데 아드님은 정말 죽었나요? 모두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 남자도 그녀에게 몸을 돌렸다. 그러고는 물기를 머금은 크고 튀어나온 잿빛 눈으로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잠시 동안 그는 대답을 하려고 애썼지만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는 듯했다. 계속 그녀를 쳐다볼 뿐이었다. 마치 어리석고 터무니없는 그 질문을 받은 바로 이 순간에야 자기 아들이 죽어서 이제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라도 한 것처럼. 갑자기 그의 얼굴이 무시무시하게 일그러지더니 모두가 놀랄 정도로 그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비통하고도 가슴이 찢어지는 걷잡을 수 없는 울음이었다.